자, 감정도 레시피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레시피. 요리에 레시피가 있다면 우리 요리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감정의 레시피가 있다면 어떨까요? 감정의 레시피가 있다면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감정의 레시피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은 VAK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VAK. 자, VAK. V는 초점. 즉 생각의 초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이죠. V 생각의 초점. A는 오디토리. 말. 입에서 노는 말. 또 글로 쓰는 글. 귀로 듣는 언어. 이 언어적인 거예요, 이거는.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소리를 귀로 듣고 손으로 어떤 글을 쓰느냐. 자, 이 언어라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엄청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신체라는 거죠. 키네세틱, 신체.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느끼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자세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신체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오늘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지 선생님도 안 되는 필요를 좀 하고. 그래서 초점부터 봅니다. 초점은 자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문제 중심이냐 원하는 중심이냐 따져봐야 됩니다. 문제 중심이냐 원하는 중심이냐. 두 번째는 희생자적인 관점이냐 수혜자적인 관점이냐. 자 문제 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에 집착해 있느냐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자 희생자적인 관점이냐 수혜자적인 관점이 이건 뭐냐면은 어떤 과거의 사건을 바라볼 때 힘든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건의 희생자로서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나를 느끼고 있느냐 그 사건을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은 일반 수혜자로서 나를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이걸 보세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즉 희생자가 되느냐 수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다루기 전에 이제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는 어떤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일단은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희생자도 없고 어떤 악인도 없다.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희생을 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힘이 드는 거거든요. 자,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분노의 마음을 갖는 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해, 악인. 그 사람이 악인으로서 나한테 뭔가 몹쓸 짓을 했다.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악인, 희생자. 이렇게 악의 희생자로서 이제 그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라는 대상이 너무나 얄밉고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쵸? 근데 어떤 악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럼 악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단지 악역을 맡은 조력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역을 맡은 조력자이다. 악역을 맡은 조력자.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군대를 우리 유지치 선생님 군대를 안 가서 군대 훈련소를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훈련소에 가면은 빨간 모자를 쓰고 막 얼차리 주고 막 기합 주고 훈련을 심하게 시키는 그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있거든요. 그럼 훈련생 입장에서는 그 조교들이 정말 싫은, 정말 화가 나는,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악인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 훈련생들은 자기 희생자로 바라보는 거죠. 얼차례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훌륭한 장교가 되고 훌륭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빨간 모자 쓴 조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정말 훈련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장교가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빨간 모자 쓴 사람은 훈련시키는 그 순간에는 우리한테 몹쓸 짓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를 더 나은 군인으로 더 나은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거죠. 조력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이제 빨간 모자 쓴 악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든지
어릴 때 막 이유 없이 나한테 뭐 이제 폭행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지금 외톨이로 만들어 왕따를 시킨다든지 선생님이 또 뭐 화분이 대상으로 뭐 학생을 그냥 이유 없이 때린다든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뭐 바로 그냥 잘리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그 화풀이를 학교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슬퍼 벗어 가지고 애들 뺨 때리고 막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폭력적인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교조가 생기고 뭐 이제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생님은 악인으로 생각하죠. 악인. 몇 년 전에 저한테 상담받은 사람 중에 자기는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대요. 칼을 품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그 담임 선생님이 이유 없이 뺨을 한 20대를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잊어버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을 만나면 골목에서 만나면 자기는 죽이고 싶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항상 칼을 품고 다닌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제주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죽이고 싶을 정도 밉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악인의 행동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이유 없이 뺨을 20대를 맞았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은 손찌검을 아마 잘 안 할 겁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맞아 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결혼을 해서 자기 아들한테도 손찌검을 안 할 것이고 아마 부부싸움 할 때도 뭐 손찌검을 안 할 것이고 뭐 친구와 뭐 아마 이 사람은 주로 폭력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정말 이거는 안 좋은 거구나. 자, 폭력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워준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예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기업 강사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참 사교성도 좋고 뭐 성격도 활발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보다 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앞에서 말을 못해요. 막 다리가 후들리고 그리고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분은 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이혼이 아니고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컸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혼자 되면서 이제 아기를 어떻게 키우냐면은 아주 심하게 폭력으로 키우는 거죠. 고 이때까지 계속 맞으면서 자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맞았던 이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 아버지 같은 대상이 앉아있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뭐 이 아버지가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자기를 때리면서 키웠으니까. 근데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참 고마운 대상이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때린 것이 정말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두렵고 얄미웠겠지만 지금 결혼을 한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생님은 절대 아들, 딸한테 손짓만 할 거다. 아들, 딸한테 편안한 친구 같은 아빠가 되지 않았겠냐. 그리고 아마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애들한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부부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고 아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친구 같은 그런 남편으로서 그렇게 자상한 가장이 되지 않았겠냐.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냐. 바로 어릴 때 엄마 없이 아버지한테 그것도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자란 그 힘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록 악역이었지만 우리 선생님 인생에 큰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뭐 악인으로 이제 역할을 하지만 그게 사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단지 악역을 맡고 있을 뿐이지 우리한테 무조건 나쁜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악역을 맡은 어쩌면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악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자는 거죠. 나 또한 희생자가 아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그 반대의 뭔가를 배우거나 그 반대로 성장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어떤 악인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희생자로 바라볼 것인가
수혜자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나 자신을 수혜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자,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문제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발생된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그 문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체 장애조차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그 장애를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만, 마음의 눈을 가졌고요.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청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청각. 그렇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이 장애를 오히려 그 반대로 활용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문제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죠. 문제마저도 고맙다. 자, 문제야 고맙다. 문제야 고맙다. 자, 문제에 고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가 주는 시도를 받아들여야 돼. 이 문제는 어떤 시도를 보는 것일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자, 미래에 어떤 더 큰 비전이나 목적을 위해서 이 문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나겠죠? 그래서 문제를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그 문제를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 중심이 아니라 원하는 것 중심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바꾸는 세 가지가 있어요. 관점 바꾸기, 질문, 오감 활용법, 연합 분리. 이걸 이제 하나씩 다 배워볼게요. 우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 운명을 창조하는 힘을 한번 볼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 E 플러스 R은 O다. E 플러스 R은 O다. 이거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E가 상징하는 것은 상황, 사건, 경험. 상황을 이제 environment, 상황, 환경. 사건, event, 경험, experience. 이게 전부 E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E로 시작되기 때문에 E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 response에 R을 단 거죠. 요게 결합이 되면서 결과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 삶에 어떤 힘든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고 시련 고난의 사건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반응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 인생의 결과, 즉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비율을 본다면 어떻게 보느냐, 10대 90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10대 90. 이른바 상황, 사건, 경험이 주는 힘은 10%, 반응이 주는 힘은 90%다. 자, 아무리 그래서 힘든 시련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10% 지나지 않는 거죠. 나머지 90% 힘은 누구한테 있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였는데, 어떤 현인이 있었어. 현인. 신라의 달밤 현인 가수 말고 현인.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다. 현인이 있었는데, 이 현인은 모든 인생에 이제 지혜를 주는 그런 분이 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난스러운 이제 소년이 정말 현인은 모든 걸 알까 해서 시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새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새를 손에 쥐고 질문을 했죠. 선생님, 제가 새를 한 마리 쥐고 있는데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현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질문했을 때. 아주 중요한 답이에요. 이 손에 달렸다. 이 손에 달렸다, 이게 답인데,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펴서 살아있는 새를 보여줄 것이고, 살았다면은 꽉 쥐어서 새를 죽여서 죽은 새를 보여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래서 새가 이제 네 손에 달려 있다 그 말처럼 우리 운명도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it's up to me. 이거는 it's up to me. 그래서 나에게 달려 있다. 자,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내 손에 90%의 힘이 달려 있다면은 우리가 이유 변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한 80% 사람들은 이유 변명을 대면서 인생을 낭비를 하거든요. 뭐뭐 때문에. 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난 소심해. 어릴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 내가 가방끈이 짧았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해. 이런 변명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면은 이유 변명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뭐뭐 때문에 사고를 없애야 되고요. 뭐뭐 때문에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뭐 덕분에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중요하죠. 나는 가방끈이 짧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공부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어릴 때 부모님이 사이가 물론 안 좋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순간에 이미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내한테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분에라는 상황은 뭐냐. 감사의 마음을 만드는 게 참 좋아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가 아니라 돈이 없었던 그 덕분에, 돈이 없었던 그 가난 덕분에 나는 성공 마인드가 커졌고 앞으로 더 크게 성공할 것이고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야죠.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몸이 허약한 덕분에 건강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건강하게 더 잘해서 나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덕분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반응이 90%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빨리 이제 우리가 스스로 또 일깨우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걸 일깨워주는 게 필요하죠. 이유 변명을 버릴 수 있고. 이때 이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독립성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임 또는 통제력. 책임은 responsibility잖아요. responsibility. 이 responsibility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보니까 반응하다 response와 ability 능력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된 거예요. 반응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쉽게 풀어서 본다면 뭐죠?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 자,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든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유와 변명을 버리는 거죠.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어? 거기서 이유 변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 힘든 일 덕분에 난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자, 어릴 때 부모님이 엄격했어요. 그 이유 변명이 아니에요. 엄격했던 그 덕분에 나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내가 더 자상한 남편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거죠. 현재 상황을 좀 봅시다. 지금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그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운 덕분에 나는 더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더 크게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자, 경제가 어려운 걸 탓을 하지 않는 거지. 원래 위기의 위와 기는, 자, 위기라는 뭡니까?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 위기 속에서 위험을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바라보겠다. 우리 창의적인 그 사업 아이템으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겠다. 이건 긍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되고 또 독립성을 키우고 또는 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 통제력. 이게 이해되시죠?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개발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저한테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치료를 위해서 오는 분들 거의 100%죠. 100%다 뭐냐면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원망, 이유 변명. 뭐 때문에 힘들어 이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줘서 힘들어 이거.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엄격해서 힘들어 왕따를 당해서 내가 지금 우울증이 있고 대인우울증이 있고
다 뭐뭐 때문에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버리게 만들어줘야 돼.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로서 어떻게 잘 풀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 사람들이 잘 안 바뀌거든요. 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관점 바꾸기라는 걸 훈련해 볼 건데, 관점 바꾸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NLP 프랙티션 할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관점의 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레임. 우리가 사진에 액자를 끼우면 사진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냥 사진만 보는 거하고 액자 속의 사진을 보는 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액자처럼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어떤 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긍정이 될 수가 있고 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 생각의 틀, 관점의 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건, 경험, 상황, 여기 자극이거든요. 자극이라고 딴 게 아니라 사건, 경험, 상황, 여기 자극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야. 반응이라는 건 생각이나 느낌, 정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반응만 할 때, 한 가지 해석을 할 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오늘 비가 내려서 차가 많이 밀려서 출근길이 막히겠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오늘 비가 내리니까 차가 많이 밀려서 출근길이 막히겠네?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자, 좀 짜증이 나죠. 그 한 가지 해석만 하면은 비 내리는 게 짜증나는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가지 이상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비가 내리니까 차가 밀려서 출근길이 막힐 수도 있어.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비가 내리니까 우리 삼촌은 우산 파는 장사를 하는데, 우리 삼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 또 한 가지 해석을 더 해봅시다. 시골에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은 비가 내리니까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농사가 잘 돼서 참 좋겠어. 이 세 가지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비 내리는 것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지. 더 이상 비 내리는 건 문제가 아니죠. 자, 우리가 이것도 봐봐요.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는데 끼어들길 해가지고 뒤에 차가 내 차를 박았어요.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접촉사고가 났어. 이건 이제 한 가지 해석만 한다고 한번 봅시다. 접촉사고 나서 시간도 많이 허비하겠고 보험도 안 들었는데 돈도 많이 들겠네. 요것만 생각해.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겠네. 그럼 접촉사고 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한 두 가지 이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접촉사고 나서 물론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돈도 많이 들 수도 있어. 1번. 자, 2번 해석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내가 나 자신 운전뿐만 아니라 방어 운전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겠네. 세 번째, 한 가지 해석만 더 해봅시다. 자, 이런 때를 대비해서 내가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되겠네. 해석을 이제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이제 교통사고 나는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세 가지 해석을 하는 순간 느낌이 긍정으로 가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가지 생각만 하면 그 한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생각을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생각으로 확대를 시켜준 거야. 즉, 선택의 폭을 넓히는 순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나의 단점도 한번 볼게요. 단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말수가 너무 적어요. 저는 말수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말수가 적은 것을 이제, 대인관계에서, 말수가 적다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난 말수가 너무 적어서 대인관계 힘들어. 자, 이 생각만 해. 그러면 말수가 적은 게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말수가 적은 것을 두 가지 이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죠. 말수가 적어서 친구관계 조금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어. 자, 두 번째부터. 말수가 적으니까 말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겠네. 말수가 적으니까 내가 심리 상담을 할 때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상담을 잘 할 수도 있겠네. 자, 말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스피치 훈련을 내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한 네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럼 말수가 적은 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긍정이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NLP 배우면서 계속 그 선택의 폭을 넓혀야 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 언어의 폭을 넓히고, 행동의 폭을 넓히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이 선택의 폭이 계속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 이거는 생각의 폭이 좁다는 이야기야. 자, 이 마음이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다. 뭐, 딴 거 아니죠. 보통 사람 한 가지로 생각할 때 나는 두 가지, 세 가지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해되시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관점 바꾸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관점 바꾸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자,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저는 키가 작아서 너무 힘들어요. 자, 키가 작아서 힘들어요 했을 때 이걸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키가 작은 것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좋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지. 키가 작아서 힘들어요 할 때, 키가 작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키가 작은 건 뭐 어떤 의미에서 좋죠?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야무진 사람이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지만 야무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도 됐고 나폴레옹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꿈을 가졌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뭐뭐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합법을 배우세요, 여러분. 자, 상대방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 그거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좋을 수도 있어요. 시작.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자, 보세요. 저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성격이 내성적이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좋죠? 남의 말을 잘 들어. 예, 내성적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고, 자, 신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죠? 실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 자, 사람을 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맞아요? 저는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대인관계 힘들어요. 자, 성격이 까다로워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면 됩니다. 자, 까다롭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어떻게, 까다로운 게 어떻게 좋죠? 성격이 까다로운 게 어떤 점에서 좋아요? 자, 성격이 까다롭다는 건 꼼꼼하다는 것이고 살림을 잘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성격이 까다롭다는 건 실수가 적다라는 거니까 금융업이나 경리를 회사의 경리를 보면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까다롭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까다롭다라는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자, 모든 건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봅시다. 또 우리 설거지를 하는 엄마 입장에서 오늘은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네. 자, 설거지거리가 많아. 설거지거리가 많다는 걸 이렇게 좋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설거지 할 게 많다라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설거지가 거리가 많다는 게 왜 좋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그렇죠. 설거지 거리가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걸 의미하니까. 자,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걸 의미하니까 설거지 거리가 많다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모든 걸 좋게 만드는 거지. 우리 지 선생님 단점 하나 이야기해봐. 단점. 본인 단점. 단점. 쑥스러움이 많다. 쑥스러움이 많다. 네. 쑥스러움이 많다라는 성격이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쑥스러움, 이른바 수줍음이 많다. 수줍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배려. 배려하니까 내가 쑥스러워하는 거잖아. 그분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고, 그분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그분에게 부족한 걸 좀 감추고 싶고,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려심이 많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또 쑥스러움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뻔뻔스러운 반대가 쑥스러움 아닙니까? 뻔뻔스러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나를 같이 하는 게 뻔뻔스러움이라는, 쑥스러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배려하면서 나의 좋은 점, 착한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니까 마음이 그만큼 착하고 순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세상 사람들 뻔뻔 사람을 좋아할까요? 좀 쑥스러워하지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순수하고 착한 사람 좋아하겠죠.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면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해석을 하기 이전에는 의미 부여를 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도 완전히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완전히 나쁜 일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고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저는 키가 너무 커서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싱거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키가 너무 커서 싱거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싱겁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후대는 멀쩡해가고 싱겁다고. 자, 키가 너무 커서 싱겁다라는 이야기 듣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꿔주는 거죠. 키가 많이 크다라는 것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키가 많이 크면은 농구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농구. 키가 많이 크면은 지하철을 탈 때 많은 지하철에서 위에서 숨쉬기도 편안하고, 키가 많이 크면 높은 곳에 물건도 잘 내릴 수가 있고 좋은 점이 참 많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좋은 점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박명화 선생님은 혹시 개인적인 단점이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저요? 네. 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생각을 많이 한다. 네.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일 수가 있죠. 생각이 많이 한다는 것은 생각이 폭이 넓다는 이야기고, 또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것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실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성공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철학가나 사상가나 저 같은 또 심리상담가나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많죠. 저도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NLP 전제 조건에 보면은, 자, 한 가지 생각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좁은 사람은 생각이 넓은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박명화 선생님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으니까 생각이 많다라는 건 아주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낌 어때요? 좋죠? 이렇게 우리가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법이 아주 간단한데, 그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그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 헬렌 켈러가 난 앞을 못 봐서 너무 불편해요 할 때, 앞을 못 보는 것은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을 못 봄으로 인해서 다른 감각을 더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고, 어떤 촉감을 잘 느낄 수가 있고. 네. 옛날에 그 어떤 장애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장님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주변 또래 학생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장님인 학생을 이제 앞을 못 보는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을 해줬어요. 어느 날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 쥐가. 그래서 쥐가 어디 있는지 막 찾는데, 이제 눈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은 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장님 학생은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쥐를 잡을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면서, 봐라, 앞을 못 보니까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다른 감각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가 안 되면 불편할 수 있지만은 하나가 안 된다는 건 다른 걸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 다른 감각을 더 많이 활용했죠. 마음의 힘을 더 많이 활용했죠. 그죠?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긍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없애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걸 잘 활용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희생자적인 피해자적인 의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장애인들과 대화할 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암에 걸려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암에 걸린 걸 막 원망하고 그때 화내고 막 분노의 마음 갖고 있어요. 그때 이제 설득을 시켜야죠. 암에 걸린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근데 암에 걸린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암에 걸려보니까 어떤 게 좋아요? 암에 걸리기 전에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암에 걸려보니까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사랑하는 가족도 생기고 사랑하는 친구도 생기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암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암을 고맙게 바라보세요. 암아 고맙다. 이걸 이제 깨우쳐주는 거죠. 실제 그렇게 깨우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어김없이 암에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원망하지 말아요. 암에 걸리면서. 자기가 어떤 문제에 절대 원망을 하면 안 된다. 이제 문제에 원망을 하는 순간 제가 지금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문제의 노예가 된다. 자,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에 역시 우리 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전학을 많이 다녀서 어릴 때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자,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녔다는 게 우리가 한 가지로 보면 그때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 힘들고 난 너무 외로웠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자고.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닌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좋은 점을 보자고요. 자, 전학을 많이 다닌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자, 전학을 많이 다니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죠. 그렇죠? 우리 지 선생님은 보통 사람보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어릴 때부터 많이 훈련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이 훈련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힘이 키워졌을 수도 있어요. 꼭 절친이나 아주 친한 친구는 없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만났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선생님이 물론 사회복지나 상담 쪽 일을 할 때 그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자로서 또는 리더로서 그 역량이 어릴 때부터 개발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면성을 같이 보는 거예요. 전학을 많이 다닌 것을 부정적으로만 봐버리면은 전학을 많이 다닌 것 때문에 원망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녀서 난 친구도 없고 그때 많이 외로웠지? 그러면은 짜증이 날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생각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녀서 다양한 상황에 나는 적응력도 뛰어나고 또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도 커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나 상담 쪽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다양한 사람들과 아주 편안하게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로서의 역량이 어릴 때부터 키워진 건 아니었을까. 그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예, 옥종이라는 이제 지리산 산골 동네죠.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데예요. 15리길을 걸어서 학교로 가야 돼요. 근데 당연히 친구가 없죠. 저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거든요. 왜냐면은 동네가 셋집밖에 살지 않으니까 이 셋집밖에 안 사는 이 동네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데 방학 30일, 40일 되잖아요. 그 30, 40일 하루에 5명도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아요. 그럼 이 5명 어떤 사람들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 논에 물 데려 가는 사람, 산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름 방학 때는 뭐 했냐면은 오전에는 그 소골이라고 그래요. 풀 떼가지고 소 풀 주고 오후에는 소 몰고 나가서 풀 먹이고 주로 이런 일을 했고 겨울에는 뭐 했냐면 오전에 나무 한 집, 오후에 나무 한 집, 산에 가서 찌개 찌고 이제 땔감 나무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일거리예요. 이제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 보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로웠죠. 그때는 외로움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소와 이야기를 하고 소와 대화를 하고 염소랑 이야기를 하고 나무랑 대화를 하고 자, 이 시냇물에 그 물고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인, 그러니까 자연과 소통하는 그 힘을 제가 키웠더라는 얘기죠. 지금도 제가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등산, 이런 산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자연 친화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우선 마음이 순수하고, 제가 저를 보더라도 마음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착하고, 또 사람을 좋아하고. 어릴 때 그 사람, 얼마나 제가 그리워했겠어요. 한번 보세요. 동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꼭 우리 같은 또래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 구경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특히나 이제 우리 엄마가 시장을 보러 가거나 시장 보려면 옥종 시장에 이제 가면 하루가 걸리잖아. 엄마가 집을 떠나버리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엄마가 올 때까지 그 골목에서 기다리는 거죠. 언제 엄마가 돌아오나. 이제 그 엄마를 기다리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이 학교 다닌 이제 누나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진주로 갔거든요. 진주로. 그러니까 누나는 공부를 잘했지만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왜냐면 형이 서울대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누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어떤 집에서 형은 하숙을 하고 누나는 그 집에 식모를 살고 그 누나가 번 돈으로 형은 하숙비를 면제받고 이 세월이 한 1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뒤에 누나가 이제 진주에 직물 공장, 배짜는 공장에 가서 지금은 이제 배짜는 공장을 운영하거든요. 사장이 돼 있죠. 지금 잘 살아요. 근데 그때는 직수였죠. 배짜는 나쁘게 말하면 공순이. 이렇게 누나 같이 그 동네에 있다가 진주로 가버리니까 누나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정말 물레방아 도는데 노래처럼 돌담길 돌아서서 또 한번 보고 있는 가사 있잖아요. 뭔가 누나가 졸업하고 가서 출석이 될 때까지 안 오는 거지 집에. 정말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누나를 기다리던 마음, 그런 것들이 애틋하게 남아 있죠. 이제 그 누나를 기다리는 마음, 시장 가는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 동네에 하루에 이제 서너 명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 그리움이 뭘 만들었냐 지금 보니까 제가 참 만남을 만든 거. 참 만남 심리가족을 만든 그 운동력이 바로 그 그리움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참 만남 심리가족을 절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잘 돼도 돕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도해지에서 많은 친구들하고 사람에 대한 그림이 없이 자랐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큰 자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정말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 외진 산골에서 자랐던 그 힘은 바로 이 천만남 심리가족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구나. 자, 그 어린 시절이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경험이나 그 상황이나 만남의 대상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삶도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주어졌고요. 뭐 사기를 당하는 거, 사업에 실패를 하는 거, 뭐 상처를 받은 거, 우리 지 선생님은 이제 전학을 많이 다닌 것,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기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위대한 쪽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경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일이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다. 자,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삶이 다 감사한 일이 되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드님이 이제 장애를 이제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라기보다는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자, 아드님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왜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선 아드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장애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더 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힘든 우리 테레사 수녀님처럼 아래에 힘든 사람들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2의 마더 테레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로 저는 보거든요. 꼭 우리가 뭐 편안하게 잘 살아야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보통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사랑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지 선생님?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힘을 얼마나 키우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장애가 아니었다면 사랑의 힘이 지금처럼 커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어쩌면 보통 엄마들처럼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랑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드님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를 가진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아들로부터 더 많은 장애인들로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이 확대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힘을 너무 키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명환 선생님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또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요. 이제 인생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삶이 있고 영혼의 삶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육체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원할 거예요. 우리 영혼은 뭘 원할까요? 영혼은 성장을 원하고 더 큰 사랑을 지향할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너무 편안하면 영혼이 사랑을 지향하는 힘이 줄어들어 버려요. 육체가 좀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서 영혼은 더 살아있는 거죠. 영혼은 더 큰 사랑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박명환 선생님 육체적으로 조금 고단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위지 선생님까지도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엄마 이런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따님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머님의 버금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게 따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실제 여기 강남에 가면 뭐 요즘 이제 이 엄마들이 이제 반성을 하는 기회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강남인 엄마들 보면은 아들 그 가위에 붙여가지고 학원 보내가지고 뭐 1등, 2등 뭐 좋은 대학에 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마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이제 엄마를 뿌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막 밖에서 또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애들 많아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간 순간 그 엄마를 무시해버리죠. 왜냐하면 엄마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어린 시절이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는 걸 알거든. 엄마의 꼭두각시였다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럼 그 엄마는 느낌이 어떨까요? 모든 걸 그 아들 하나 공부 잘 시키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다 바쳤는데 이렇게 키워놓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서 엄마를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배신감도 느끼고 정체성의 위기를 갖지 않을까요? 지금 강남에 그런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할 때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좋은 조건을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을 뭐 천재적인 교육을 통해서 뭐 서울대 보내고 그게 최고의 엄마하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삶은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귀영화를 추구했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다. 반대로 이제 육체적으로 좀 고단하고 어떤 신용 고난 힘든 게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원하는 삶. 자, 사랑을 지향한 이 영혼의 삶은 어쩌면 지금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그런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자, 모든 부정적인 사건은 그 자체 내에 그것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유익함의 씨앗을 내파고 있다. 시작. 모든 부정적인 사건은 그 자체 내에 그것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유익함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시련, 고난, 뭐 실패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건 내면에는 부정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클레멘트 스톤의 이야기, 세상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 이거 정말 맞는 일이거든요. 사업에 실패를 해서 세상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구나. 얼마나 나를 더 크게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실패를 시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에디슨이 옛날에 발명했던 발명품들이 화재가 나서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기자가 나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화재가 나서 됩니까? 잘 됐죠. 새로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에 참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새롭게 시작하기 참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감정 변화의 관점만큼 E 플러스 R O라고 그랬죠. 사건 경험 상황에 반응 결합해서 결과 운명이 나오는데 당신은 사건 경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 어디 보세요. 자,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시작.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한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삶 자체가 달라지죠. 1년 아니라 한 달만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과거의 문제적인 사건이나 현재 경험,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아까 많이 이야기했죠. 다시 정리한다면 어릴 때 이렇게 산골 동네에서 외롭게 자랐던 그런 일, 그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참 만남 심리 가족을 만드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과거에 힘들었던 걸 이야기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경험의 두 차원을 봅니다. 지금 관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뭐 어소시에이션, 디소시에이션 이 두 가지는 제가 워낙 이제 강조를 했어. 어소시에이션은 주관적으로 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이나 몰입, 오감의 작용, 제1차 입장, 감정의 작용. 감정이 작용되게끔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어소시에이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소시에이션 객관화시켜 둔감화시키고 제3차 입장에 감정의 중립화를 시키는 상태, 이걸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분리. 그래서 NLP를 처음 소개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과거의 똑같은 경험을 어떤 구조로 상상하느냐, 어떤 구조로 내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살리는 쪽으로 상상할 수가 있고 느낌을 없애는 쪽으로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안 좋은 경험은 굳이 느낌을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안 좋은 경험은 철저히 분리를 시키는 거죠. 철저히 디소시에이션을 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리고, 좋은 경험은 최대한 살려서 소시에이션,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좋은 느낌은 커지고 안 좋은 느낌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타고난 상태가 될 것이다. 이 그림 보면 이를테면 이거 폭탄이 떠졌어요. 폭탄이 떠진 이 경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현장상에서 보면은 이 두려움이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영사실에 영화를 보여주는 영사실 기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거는 크게 두려운 게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리 기법을 좀 배워볼 텐데, 뒤에 쭉 넘기다 보면은 분리 기법에 이제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네. 이제 이거는 공중 분리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공중 분리 기법. 자, 이 힘든 상황을 힘든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힘든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천장 높이, 비행기 높이 쭉 가서 우주에서 보는 거예요. 우주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작아 보이고 느낌이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중 분리 기법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똑같은 사건을 현장에서 보지 않고 우주로 가서 보는 거죠. 우주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꽃을 피우고,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하고, 좋아하는 어떤 장소나 또는 과거에 성취했던 성공 경험을 상상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영화관 기법이라는 또 오늘 이제 실습을 같이 좀 해볼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영화의 주인공 1차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전히 두려운 경험이 되겠지만은, 이걸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사실 기사가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흑백으로 영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봅니다. 흑백으로 영화를 본다면 느낌이 좀 약하겠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영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인공의 관점에서 칼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거꾸로 대감기를 시키는 거예요. 대감기, 뒤로 다 되돌아간다고 상상한다면 어떨까요? 대감기를 시켰어. 자, 아무리 두려운 영화도 대감기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옛날에 우리 비디오 보신 적 있죠? 비디오 보다 보면은 분신사바라든지 좀 두려운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보고 나서 비디오 대감기를 시키잖아요. 대감기를 할 때 그 두려운 느낌이 듭니까? 전혀 안 들죠? 그런 것과 같은 원리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디오를 밖에서 이렇게 대감는 걸 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비디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인 상태에서 대감기가 돼버린다면 더 뒤범벅이 되겠죠. 그러면 느낌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일단 설명을 하고 제가 유도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 미술관 기법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두 개의 사진을 찍는데, 하나는 문제 사진, 하나는 긍정의 사진이에요. 긍정. 문제 사진 하나 찍고 하나는 긍정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 불안이라면 발표 불안의 사진 하나 찍고,
또 미래의 발표를 아주 잘하고 있는 어떤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멋진 모습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표를 잘 못하는 불안의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고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또 줄여서 콩알만큼 작은 크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김으로 불어서 그걸 날려버리면 자, 이 미술관 벽을 긍정의 사진이 다 채운다고 상상을 하면 안 되보자는 거죠. 그 긍정의 사진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그 좋은 느낌을 충분히 느낀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지겠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단체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고 이제 우리 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제가 좀 한번 지휘를 해드릴 텐데 이런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상처받았던 일, 자존심 상했던 거, 화났던 일, 스트레스 받았던 일, 뭐 좌절했던 일, 억울했던 일, 뭐 비난을 얻었던 거, 뭐 괴롭거나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런 일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하세요.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자, 이런 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 생각하시고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인물, 사람, 좋아하는 장소, 과거의 성취, 성공 경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하고 계시죠? 자, 편하게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자,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자,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자,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 상상해 봅니다. 산이라면 나무도 보이고 뭐 바위, 풀 이런 꽃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바다라면 출렁이는 파도 소리, 확 트여있는 어떤 그 바다의 수평성,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충분히 집중이 되면 자,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소리. 산이라면 시냇물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다라면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소리, 또 바다의 바람 소리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사방이 확 트여 있는 느낌, 시원한 느낌, 상쾌한 느낌, 이런 느낌이 느껴질 수 있죠? 이런 게 다 느껴지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없애고 싶은 문제 한 가지를 떠올려봅니다. 자, 문제입니다. 없애고 싶은 문제. 상처받았던 경험일 수도 있고 자존심 상했던 일일 수도 있고 화가 났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일 수도 있고 좌절했던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비난을 받았거나 억울했거나 어쨌든 괴롭거나 힘들었던 일이죠. 그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어난 일인지 집중해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때의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두렵다, 화가 난다, 뭐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 느낌의 강도를 10까지 체크를 해보는데요. 9, 10 정도로 너무 힘들어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7, 8 정도로 힘들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오케이. 이걸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천장 높이로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천장 높이. 천장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좀 달라지죠. 이제 10층 아파트 높이로 쭉 올라갑니다. 10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면은 뭐 아주 작게 보이고 느낌도 작아지죠. 이제 비행기 높이로 올라가 주세요. 비행기 높이.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비행기에 100배, 200배, 1000배, 10,000배 쭉 올라가서 이제 지구 대기권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주로 가세요. 우주. 자, 지구가 농공처럼 작아지고 콩알처럼 작아지고 이제 지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주에 내가 좋아하는 꽃을 활짝 피워봅니다.
좋아하는 꽃을 활짝 피우세요. 꽃의 향기가 쫙 퍼지어 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좋아하는 노래도 크게 한번 들어봅니다. 좋아하는 노래도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초청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주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좋아하는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주에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느낌이 편안해지죠? 자, 편안한 가운데 이제 처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 문제가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간접 바꾸기 배웠죠? 문제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 일인지를 생각하세요. 또는 그 문제가 현재의 내 삶이나 내 미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게 해석이 되면 머리에 떠오르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네, 좋아요. 자,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미래 상황을 한번 돌려볼게요. 미래. 자, 이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미래 상황. 미래로 이해가세요, 미래. 자, 내가 미래가 지금 훨씬 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더 멋지게 성장해 있는 미래의 시점에 나를 바라보세요.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멋진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예상이 됩니까? 상상되는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심호흡 쭉 하면서 미래의 나 자신이 되어서 그 미래에 지금 훨씬 더 잘된 성공한 성장한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성취감이나 행복감이나 자신감 기분 좋은 느낌을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느껴지면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예,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우주로 오세요.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갑니다. 꽃이 향기는 더 진해지고 노래소리는 더 커지고 또 나를 응원했던 여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구로 돌아갑니다. 자, 비행기 높이로 내려오시고 10층 아파트 높이로 내려오시고 자, 천장 높이로 내려오시고 현장으로 오세요. 처음에 문제를 바라보세요. 처음에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제 그냥 혼자 바라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라보세요.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문제가 어때요? 자, 완전히 느낌이 없다.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약간 남아있는 번호를 한 가지 작업을 더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문제를 마음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 문제 상황을 마음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세요. 실물 크기 사진입니다. 액자로 만들어서 마음의 미술관으로 가서 벽에 붙입니다. 벽에 붙이세요. 다 붙여서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 이제 좀 전에 미래 상황 있잖아요. 미래에 내가 자신감 넘치고 건강하고 꿈을 이룬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치는 멋진 모습 있잖아요. 미래의 모습 상상하세요. 상상되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 그거 사진 찍으세요. 자, 미래의 사진을 액자로 또 만드세요. 실물 크기의 액자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좀 전에 미술관으로 가세요. 문제 사진 오른쪽 옆에 붙이세요. 왼쪽에는 문제 사진, 오른쪽에는 미래 사진이죠. 이제 제가 시킨 대로 작업하세요. 왼쪽에 문제 사진을 흑백으로 바꿉니다. 흑백. 사이즈를 2분의 1로 줄이세요. 또 2분의 1로 줄이세요. 계속 줄여서 콩알만큼 작아지도록 만듭니다. 콩알 크기로 작아지는 거예요. 충분히 작아져서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이제 오른쪽 손바닥 위에 그 문제 사진을 올리세요. 콩알만큼 작아진 문제 사진 올려서 입김으로 불어서 날립니다. 셋만에 날려서 없앨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부세. 예,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이제 미술관 벽을 바라보세요.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미래 사진을 봅니다. 미래 사진 속에 들어가세요. 심호흡 쭉 하면서 미래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미래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감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해하는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그 좋은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그 좋은 느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 빠져나와서 처음에 문제 장면을 바라보세요. 처음에 문제 장면을 바라봅니다. 이제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죠? 느낌이 부정의 느낌이 전혀 없다.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오케이, 잘 하셨어요. 자, 그거 확인하고 잠시 후에 깨어날 겁니다. 셋만에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자, 눈 떠주세요.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자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진다는 거 분리는. 자, 천장 높이, 집중 아파트, 비행기, 우주 더 멀어질수록 느낌은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우주에서 꽃을 피우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뭐 좋은 관점을 갖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연합하는 거죠. 연합.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느낌이 줄어들죠. 이제 미술관 기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개 사진 찍어놓고 왼쪽에는 문제 사진, 오른쪽에는 미래 사진. 오른쪽에 문제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면서 사이즈를 2분의 1로 줄여서 콩알만큼 작게 만들었어. 익힘으로 불어서 날려버리고 미래 사진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됨으로써 미래의 좋은 느낌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좋은 경험은 연합을 했고 문제를 줄여서 불어서 날렸다는 이야기는 비교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정의 느낌은 없애는 거죠. 자, 요거 하고 이제 영화관을 하나 보겠는데 영화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혹시 공포 두려움과 관련된 거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지 선생님은 혹시 발표하다가 조금 불안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아, 그거 지금 같이 할게요.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 어머님 혹시 불안한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 있나요? 뭐 발표가 아니어도 괜찮고 놀랬던 기억이나 그거 하나 선택하세요. 우리 한 박사님도 이제 거기 있으면 좋고. 자, 그러면 편안히 눈 감아보세요. 안 되는 것도 개인 치료 해드릴게요. 자, 심호흡 마시고 편안하게 몸을 긴장을 풉니다. 이제 두려움의 기억에 집중합니다. 두려움의 기억. 뭐 대중 발표 불안도 좋고, 또 아니면 뭐 고공공포, 또 아니면은 뭐 어두움, 다 좋아요. 두려움과 관련된 거라면 좋아요. 자, 떠오르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꼈나요? 자, 두려움의 수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1부터 10 중에 난 9, 10 정도로 두렵다.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7, 8 정도로 두렵다.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면 마음의 영화관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마음의 영화관을 만들어서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는 영사실 기사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관객석에서도 또 다른 내가 앉아 있습니다. 관객석에서도 또 다른 내가 앉아 있으면서 나는 영사실 기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사의 자리에서 관객석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나를 바라보면서 스크린을 똑같이 바라봅니다. 스크린 속에는 두려움과 관련된 그런 영화가 지금 잠시 후에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흑백 영화입니다. 자, 제가 큐 하면은 영화 상영하세요. 자, 셋만에 영화 상영합니다. 하나, 둘, 셋, 큐! 자, 흑백으로 영화를 돌리세요. 끝까지. 그 두려움의 모든 장면을 영화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다 바라보면 고개 갔다 갔다 갔어요. 오케이. 이제 영화를 정지화면으로 만드세요. 그 상태에서 나는 기사의 자리에서 영화 속의 주인공 자리로 들어가세요. 주인공이 되세요. 그때의 나 자신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면을 컬러로 바꾸세요. 컬러로 바꾸고 지금부터 대감기를 할 겁니다. 빠르게 대감기가 돼야 돼요. 처음으로. 자, 대감기 하세요. 시작. 뒤로 말하고 뒤로 움직이고 모든 게 뒤로 쭉 되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진공청소기 속에 말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대감기가 다 되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잘했어요. 처음에 정지화면을 만들어 놓고 자, 다시 나는 영사실 기사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다시 처음 장면을 흑백으로 만들면서 흑백 영화를 다시 보세요. 두 번째 흑백 영화 봅니다. 다 보면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다 보면은 정지화면 만들고 또 마지막 장면에 영화 속에 들어가세요. 칼라로 또 대감기 하세요. 빠르게 쭉 대감기 합니다.
대감이 다 된 고개 갔다 갔다 가지고 또 영사실 기사의 자리로 가세요. 기사의 자리에서 흑백으로 다시 세 번째 영화를 봅니다. 세 번째 영화를 끝까지 다 보세요. 다 보면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자, 좋아요. 이제 마지막 장면 정지화면을 만들고 또 영화 속에 들어가서 칼라로 또 대감기 합니다. 빠르게 뒤로 쭉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대감기 다 되면 또 빠져나와서 영사실 기사의 자리로 가세요. 기사의 자리에서 네 번째로 흑백으로 또 영화를 보세요. 다 보면 고개 갔다 갔다 가지고 다 본 사람은 또 마지막 장면 정지화면을 만들고 영화 속에서 또 뒤로 되감기 해주세요. 뭐 어떻게 뒤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리고 빠르게 또 처음으로 되감기 하세요. 다 됐으면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기사의 자리로 한 번 더 가세요. 영사실 기사의 자리로 또 갑니다. 거기서 또 흑백으로 또 영화를 한 번 더 봐요. 자, 보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 정지화면 만들고 영화 속에 또 칼라로 대감기 하세요. 대감기 다 되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 오케이. 자, 좋아. 이제 원상태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처음에 장면을 원상태로 상상하세요. 원상태로. 느낌이 어때요? 두려움이 전혀 없다.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약간 1, 2 정도 있다.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자, 약간 있는 분은 다시 그 마음의 영화관으로 가서 영화를 흑백으로 보고 대감기 하는 거 다 배웠죠? 이거 두 번만 더 반복하세요. 두 번. 영화 보고 대감기 두 번 반복합니다. 자, 볼 때는 흑백으로 보고 대감기는 칼라로 대감기 하는 거예요. 자, 두 번까지 다 되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 다 된 사람 처음에 또 그 두려운 장면을 한 번 더 봐봐요. 다시 원상태로 다시 한 번 더 상상합니다. 이제 느낌 어때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오케이. 자, 그거 확인하고 이제 잠시 후에 눈 뜹니다. 잠만에 하나, 둘, 셋. 눈 떠주세요. 자,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이제 우리 선생님 편안하게 심호흡합니다. 편안하게. 자, 발표 불안. 자, 발표 불안이 있다고 했는데 발표 불안이 1부터 10 중에 얼마 정도 심한 것 같아요? 체크를 한다면? 네. 가장 심한 상황에서 이야기한다면 1부터 10 중에 얼마 정도죠? 가장 심한 상황은 할 때가 8. 8. 자, 혹시 그 8 정도 느낀 그 발표 불안의 상황이 언제였나요? 사람이 굉장히 거기 언제쯤이죠? 자, 그 최근인가요? 최근은 아니고 몇 개월 전에 그럼 그 상황을 한번 가봐요. 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떨었던 그 상황을 한번 가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나는 어떻게 발표를 하고 있는지를 주인공처럼 느껴보는 거예요. 상상되십니까? 지금 그 불안이 얼마 정도 느껴져요? 1부터 10 중에 얼마 정도? 응. 8 정도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원인을 찾을 거예요. 이 발표 불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직관적인 느낌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초등학교 시절에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라는 뜻이네요. 중학교 시절에 있었나요? 중학교 1, 2, 3학년이다. 그죠? 중학교 1, 2,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언제인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1학년.
아, 1학년 느낌이 강해야지. 1학년도 어떤 시점인지 한번 집중해 봅니다. 셋만에 1학년 때 가세요. 자, 하나, 둘, 셋. 1학년 중1. 중1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죠? 애들이 애들이. 전화가 좀 많다고 아, 제가 놀리는데 놀리네. 놀리는데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말을 끊고 같이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아하, 내가 말을 하려면 말을 끊고 대화를 싫어하는 그렇게 나를 왕따를 시킨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그런 애들 몇 명 정도죠? 전체 전체 다. 전체 다면 꽤 많네요. 30. 30명 정도인데 그렇게 30명 정도한테 그렇게 내가 왕따를 당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전학 가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끊고 자,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 지선이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 지선이 마음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억울함, 불안, 두려움, 뭐 여러 마음, 감정들이 있을 텐데 어떤 감정이 가장 크죠? 억울해. 예? 억울해. 억울해. 억울한 느낌이 1부터 10 중에 얼마 정도예요? 9 엄청 크네. 자, 이제 나는 그대로인데, 자, 30명의 반 아이들의 몸의 사이즈를 2분의 1 크기로 줄이세요. 다시 2분의 1 크기로 줄이고 아주 난장이처럼 작게 만듭니다. 병아리 크기처럼 아주 작게 만드세요. 나는 그대로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난장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난장이가 다 됐으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다 됐어요? 이제 난장이가 되니까 애들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뭐 부담스러운 거 없죠? 자, 난장이가 된 애들한테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그때로 되돌아가서 난장이가 된 애들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봐봐요. 왜 이렇게 놀렸는지 한번 이야기해봐요.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하지 마. 하지마. 니네가 뭔데? 니나가 뭔데? 그치. 그리고 자, 너네도 나처럼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지. 그렇게 나를 놀려서 힘들게 하면은 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니? 자, 좋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다시 정상으로 바라보세요. 정상으로 보니까 아직 여전히 좀 억울하죠? 그죠? 자, 아까 배운 것처럼 그 장면 천장 높이로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천장 높이, 그 다음에 10층 아파트 비행 높이 쭉 올라가세요. 비행기 100배, 1000배, 10,000배 높이 쭉 올라가서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세요. 아까처럼. 지구가 농목처럼 작아지고 콩알처럼 작아지고 점처럼 작아진다고 상상합니다. 작아졌나요? 이제 아까처럼 꽃을 활짝 피우세요. 안개꽃 활짝 피어납니다. 안개꽃 활짝 피우고 또 노래 좋아하는 노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초청하세요. 나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 나한테 힘을 주는 우리 엄마, 남자친구 포함해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초청하세요. 자, 우주에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우주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자, 그렇게 오셨나요? 자,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제 억울한 느낌도 좀 편안해지고. 아까 영화관 기법 기억나시죠? 자, 우주에 마음의 영화관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영사식 기사의 자리에 앉아서 관객석에 앉아있는 또 다른 나를 바라보면서 흑백으로 자, 중학교에 그 전학 가서 놀림받는 그때의 장면을 바라보세요. 흑백으로 상영합니다. 다 상영되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 영화 속에 들어가서 칼라로 또 대감기 하세요. 빠르게 대감기 하면 좋아요. 다 되면 고개 갔다 갔다. 다시 기사의 자리로 가서 또 흑백으로 영화 보세요. 다 보면 고개 갔다 갔다 하시고 또 영화 속에 들어가서 칼라로 대감기 하시고요. 다 되면 고개 갔다 갔다. 이런 식으로 3번만 더 반복할까요?
흑별을 보고 대감경을 세 번까지 다 되면 고개 까딱까딱 해줍니다. 이렇게. 자, 온 상태로 다시 한번 상상해봐요, 선생님. 온 상태로. 온 상태로 상상할 때 느낌이 어떤지 봐봐요. 억울함 있나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보세요. 예? 별 생각이 안 나요. 별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우주로 다시 오세요. 자, 우주로 다시 와서 우주에 아까 꽃 피우고 노래 듣고 좋아하는 사람과 우주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을 거예요. 아까 우리 관점 바꾸기 오늘 배웠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 봅니다. 그 일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내 미래에 어떤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그 뒤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네. 먼저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기분이 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내가 다가가는 좀 사교성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려고 애를 썼군요.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장애우들을 보면은 장애우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그 전학 가서 억울함을 느껴보니까 누군가한테 소외되고 이렇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셨잖아요. 우리 장애우들 또한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이 장애우들이 학교에서 아마 장애인이란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잘 따뜻거리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상담사의 능력이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한 가지만 더 이해를 해볼까요?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자, 우리 선생님의 사랑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배우거든요.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 사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 선생님이 사랑의 중요성을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자, 항상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배우기에 그 사건은 참 감사한 일이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내 사랑하는 내 팬들과 함께 사랑하는 분들 손잡고 다 내려갈 거예요. 꽃이 향기를 맡으면서 노래 소리도 다 들으면서 자, 집으로 들어오세요. 자, 비행기 높이, 10층 아파트 높이, 자, 천장 높이 쭉 내려와서 현장으로 오세요. 현장에서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때의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전학 가서 힘들어하는 어린 지선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느낌 어때요? 불편함이나 억울함이나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느낌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 중학교 지선이를 가서 두 팔 꼭 끌어안아 주세요. 지선아 참 잘했어. 이게 앞으로 네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네가 사랑의 힘을 키우는 아주 좋은 사건이야. 그리고 앞으로 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그 사회복지사와 또 심리 상담사로서 사람을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가 있어. 응? 그리고
또 너가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먼저 다가가서 사교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일을 한다. 자, 인생은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 알지? 모든 사건 경험은 배움의 과정이에요. 우리 지선이가 잘 배웠어. 두 팔 꼭 끌어안아주면서 내 몸 안에 통합을 하세요. 그때 내가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앞으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사회복지사로서 상담사로서 사람들한테 더 큰 사랑을 전하는 멋진 우리 위지선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다짐하세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 들어와서 저기 몇 달 전에 여러 사람 앞에서 저기 발표하다가 떨었던 경험 있죠? 그 경험 한번 다시 떠올려봐봐요. 여러 사람 앞에서 떨었던 경험 상상되십니까? 지금 그 사건은 어떤 느낌이에요? 떨림이 있어요? 편안해요? 다른 느낌은 안 드는 거. 다른 느낌 어떤 느낌? 딱히 불편하지도 않고. 네. 불편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편하다라기보다는 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자, 남아있는 그 담담하다. 담담하다. 담담하다면은 그는 좋은 건데요. 담담하다, 느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무덤덤하다, 담담하다 그 말이죠. 그럼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발표를 한다면 여러 사람 앞에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 발표 상황을 떠올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한 달 이후나 1년 이후나 또는 2년 이후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떨릴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잘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둥근 원을 상상하세요. 둥근 원, 1m 정도 둥근 원이 그려진다 상상합니다. 상상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 원 안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하세요. 어떤 색깔이죠? 연보라. 연보라색 좋아요. 자, 그 원 안에 꽃을 피우세요. 안개꽃도 좋고 좋아하는 꽃을 다 피우세요. 들꽃도 좋습니다. 꽃이 점점 자라서 꽃의 향기가 아주 진한 향기를 풍긴다고 상상합니다. 자, 꽃이 자라고 있습니까? 다시 노래도 들으세요. 신나는 노래 크게 들으세요. 신나는 노래. 예, 신나는 노래. 자, 노래 들으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그리고 원 안에 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 초청하세요. 엄마부터 시작해서 또 남자친구 또 그 외에 내 팬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긍정의 말을 들으세요. 지선아, 넌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가능해.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너를 믿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으세요. 이때 기분 어때요? 기분 좋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유리가 위와 옆으로 나를 둘러싼다고 상상하세요. 자, 위와 옆으로 이거 둥근 유리는 이제 보호막입니다. 유리 보호막이 내 위와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야. 나는 유리 보호막 안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 안에는 좋아하는 꽃도 피어났고 좋아하는 노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어. 이 유리벽 안에는 너무나도 에너지가 충만한 사랑의 에너지, 탁월한 긍정의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기분 좋죠, 그래서. 이제 유리벽 밖을 바라보면요. 나와 똑같이 생긴 미래의 우리 위지 선생님이 옛날에는 두려워했던 발표를 너무나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한 달 이후, 1년 이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지 선생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발표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 박수 발표를 보내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자, 마음에 드세요? 자, 마음에 들면 자, 지금부터 유리가 녹아 없어진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느낌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 발표 잘한 미래의 나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잡고 칭찬해 주는 거, 칭찬. 지선아, 참 잘했어. 칭찬해 주세요.
너는 원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질과 그 역량을 다 갖고 있었어. 너무너무 멋져. 그러면서 두 팔을 꼭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포옹하세요. 미래의 나와 하나가 되세요. 그 성취감, 뿌듯한 자부심, 기분 좋은 행복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기분 어때요? 좋아요. 예, 그 좋은 기분을 느낄 때 꽃이 향기는 더 진해지고 노래소리는 더 커집니다. 옆에 나의 팬들이 박수갈채를 막 보내주고 있어. 막 박수 치고 있어. 어우, 축하. 자, 이 박수갈채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잠시 후에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은 아주 기분 좋게 눈을 뜨는 거예요. 셋만에. 자, 하나, 둘, 셋. 자, 눈 뜨세요. 오케이. 어때요, 지금 느낌? 지금 느낌은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고. 자, 발표 생각해 보세요. 발표. 처음에 문제 생각해 보세요. 발표. 발표 어떤 것 같아? 자, 발표란 단어가 어떻게 느껴져요? 해볼만. 해볼만 하겠다. 오케이. 그렇죠. 자, 이리 오세요, 이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또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보셨죠? 네. 근데 이제 기법이 하나만 제가 쓴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기법을 하나씩 다 배울 때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맞게 여러 기법을 통합해서 써줘야 돼요. 관점 바꾸기도 들어가고, 공중 분리도 들어가고, 영화관 기법도 들어가고, 뭐 아직 안 배웠지만 유리벽 기법이라든지 뭐 아직 이제 앞으로 또 앵커링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앵커링. 오늘 앵커링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앵커링 뭐 타골성 이런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래가지고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고 오늘 이걸 이제 보셨고, 그다음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또 보셨죠. 그 사건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일이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관점 바꾸기란 말이에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소를 시켜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감에 해당되는 거는 공중 분리시키거나 영화관 기법을 쓰거나 뭐 또는 뭐 미술관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오감의 구조를 이제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리거든요. 결국 치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오감의 연합 분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사건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예. 요걸 잘 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지 선생님 오늘 치료가 참 잘 됐는데요. 왜 잘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몇 달 전에 떨렸던 경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치료를 안 했죠.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이 발표 불안의 최초 원인이 되는 사건이 언제일까요? 원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원인을 찾아가서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죠. 근데 중1 때를 치료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몇 달 전에 그 발표 불안의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발표 불안이 떨림이 8 정도 있었는데 중1 때를 치료하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보니까 느낌이 전혀 없어. 그냥 무덤덤했어요. 이 이야기는 치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치료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치료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나무는 뿌리를 잘라버리면 둥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발표 불안이 한 가지 사건만 있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1 때가 뿌리 사건이라면은 중1 때 이후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사회생활하면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1 때 뿌리 사건을 치료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은 치료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는 효과가 나온단 말이죠.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죽이는 방법은 나무 줄기를 다 잘라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은 뿌리 하나를 잘라버림으로써 그냥 다 죽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료도 그렇다. 치료도 사건 하나하나를 다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뿌리가 되는 사건 하나를 제대로 치료함으로써 나머지는 치료를 안 하더라도 그냥 치료가 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1 때를 치료하면서 발표 불안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치료가 되도록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된 거죠. 예. 자,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지 선생님. 잘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빠른 효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치료할 부분들은 계속 이제 NLP를 배워나가면서 치료를 같이 하시면 되겠고, 자잘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린 공중분리기법, 영화관 기법,
미술관 기법 이 세 가지만 활용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자가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치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는 거죠. 지금까지 일어난 인생의 모든 힘들었던 사건들을 다음 일주일 동안에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리고 안 되는 건 저한테 이야기하죠. 제가 치료를 다 해줘야지. 아셨죠? 진도는 여기까지 제가 나가려고 그러고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마디 소감을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 선생님부터 오늘 NLP 훈련하면서 느꼈던 점 한 1분, 2분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꼈던 점은 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네. 사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관점 바꾸는 거. 네. 그게 사실 제일 큰 거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제 같은 어떤 사건 이제 그 관점 바꾸기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 중에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용자들 중에서도 이제 뭐 온순한 이용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겠죠. 네. 이게 선생님들도 다치는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관점을 또 달리 하니까 네. 좀 그런 것들로 있어서 좀 내 스스로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강해진 또 그런 느낌도 받았어가지고 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또 인상이 깊었고 네. 아까 또 직접 또 그거 치료를 해보니까 네. 딱 처음에 느꼈을 때는 이제 그때 그 과거의 기억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눈꺼풀이 딱 그 과거로 딱 갔던 그 시점부터 해갖고 눈꺼풀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되었다는 거죠. 연합. 네. 즉 체면에 그게 있다는 거지. 예. 그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바꿔갖고 이제 긍정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비법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분이 좋아진 것도 좋아진 거였는데 그 눈 막 떨리던 거 네. 그것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눈꺼풀이 뚫린다는 거는 그 체면적인 관점에서는 체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체면에 걸렸다는 이야기고 NLP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연합되었다는 거죠.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경험에 연합되어서 몰입이 되었다. 몰입이나 체면이나 이건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하고 체면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에 몰입됐다. 그래서 우리 위지 선생님은 체면 감수성도 굉장히 높고요.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치료만 잘 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꿈을 그런 목표를 비전을 창조하는 그 힘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처럼 우리 지 선생님은 정말 원하는 탁월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박명환 선생님, 예. 저는 아까 그 체면 그거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이제 내 스스로의 상황보다는 예. 조금 아까 이제 지선이 조금 전에 할 때도 그 상황 지선이의 그때의 그 상황이 오히려 이제 내 상황보다 더 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앞에 체험할 때 내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도 그때도 조금 우리 아들 생각 조금 더 많이 났었고 요번에 이제 지선이 할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거기 이제 반에 놀렸다고 했던 걔들을 이렇게 이제 내가 같이 이렇게 쳐다 위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보고 봤을 때 지선이는 쟤들은 지선이를 놀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애들 모이면 저끼리 막 짝짓걸 떠들고 짝꿍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끼리 둘이 얘기했는데 막 웃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선이가 그런 상황인데 지가 그 친구들이 다 지를 놀렸다고 생각할 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걔들이 전체들 애들이 이제 지선이를 놀는 게 아니고 걔들 중에 몇 명은 그런 애들도 있지만 보면 저끼리 뭐 짝꿍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끼리 막 이렇게 키득키득 웃고 막 애들 이렇게 수업 장면에 이제 우리 여기도 애들이 많으니까 네. 장면에 막 이렇게 떠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지선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다른 그럴 수 친구들한테 있죠. 다 그럼요. 그 놀리는 걸로 이제 힘들게 받아들였구나.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좀 그 내 상황을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그게 이제 조금 이입이 좀 빨리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게 관점 바꾸기죠. 어머님이 관점 바꾸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게 놀린 게 아니라 왜 새로 사람 있으면 다 관심이 있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또 호기심을 갖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우리 본인에게는 이 놀림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나한테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호기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나한테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다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좋은 관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박사님. 예, 저도 오늘 여러 강의 중에 관점 바꾸기가 가장 이렇게 와닿았었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기 선택권이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아주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죠. 잘못 그 상황을 갖다가 더 크게 부각시켜서 이제 할 것 같으면 이제 실패한 삶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 과거의 삶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야 이렇게 참 획기적인 어떤 그런 기법이다.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예전에 느꼈던 처음에 학습했을 때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좀 컸었고 이걸 갖다가 제 스스로도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빨리 알려서 네. 이걸 갖다 의미 부여 문제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또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1회 때 한번 하면서 그때 받아들였던 느낌하고 지금 2회차 때 이렇게 느낀 정도가 강도가 또 다르니까 그렇죠. 야 반복의 힘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원래 그 NLP는 내가 성장한 만큼 보이고 또 들리고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눈을 뜨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닫혀 있으면은 똑같은 말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한 만큼 이제 이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는 이 NLP는 충분히 반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거죠. 성장한 상태에서 들으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관점 바꾸기고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것도 이제 보고반에서 물론 이제 배우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관점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화법들이 있어요. 화법. 뭐 일반 밀트 모형이라든지 메타 모형이라든지 SOM 화법이라든지 양자 언어학이라는 화법들이 있는데 이 화법을 입에 익히셔서 상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부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나랑 대화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꼭 눈을 감아야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대화하면서 치료하는 게 한 80%예요. 사실은. 우리 지 선생님도 오늘 왜 치료가 잘 되냐면은 오늘 관점 바꾸기를 배웠잖아요. 관점 바꾸기 배우면서 모든 게 좋은 일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눈을 감고 바라보니까 당연히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관점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눈을 감았다면은 눈을 똑같이 감고 치료를 하지만 효과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화법,
관점을 바꿔줘서 이 언어적인 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선은 그 저기 긍정문 있지 않습니까? 긍정문 뭐 교재에 긍정문 있죠. 그걸 매일 좀 반복해서 읽는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 100번 정도 읽어서 그 긍정적인 내용들이 입에 붙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내 운명 내가 창조한다, 뭐 난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뭐 행동이 어떻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그게 일단 내 머리에 인정이 돼야 돼요. 나 스스로 긍정적인 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가 입에 숙달이 되어 있으면 말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구조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 NLP에서.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긍정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언어의 마술사가 되고 정말 기적의 치유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걸 저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재밌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